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노후 방식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67의 정태수 씨는 자녀와의 동거 요양보호사의 도움, 요양원 입소라는 3가지 일반적인 선택지를 모두 경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4번째 방식을 직접 찾아냈고 지금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76의 최동만 씨는 국민연금이라는 제한된 수입 속에서도 놀라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과도 심리적 거리가 있었던 그가 발견한 방법은 지금까지의 통념을 뒤엎는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돈이 많지 않아도 특별한 사회적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노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 어떤 삶을 그려보고 계신가요? 자녀와 함께 오순도순 지내는 따스한 나날일 수도 있고 홀로 조용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평온한 날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서도 뭐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도 많아지며 익숙하던 일상조차 점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고, 둘은 도우미를 두는 것이며, 셋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식이 과연 정말 마음 깊이 만족스러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따뜻하고 정겨운 일이지만 막상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소소한 갈등 바쁜 자녀들과 제 할 일 많은 손주들 사이에서 부모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를 두는 건 어떨까요?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는 건 분명 든든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입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를 쓰기 위해서는 매달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요양시설입니다. 규칙적인 일상이 유지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두려움 또한 큽니다. 결국 요양시설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은 정태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노후의 길을 개척한 분이었습니다. 67살이라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재산도 두터운 사회적 지원도 없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한 걸음씩 돌파구를 찾아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뒤라며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는 나름의 준비를 하며 살아왔기에 아직 건강한 몸으로 혼자 지내도 괜찮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노년의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에는 삶의 온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 준비된 따뜻한 한 끼가 있었고, 주방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혼자가 된 뒤에는 그 모든 소리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식사를 차리는 일도 점점 귀찮아지고 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한때는 갈망하던 혼자의 시간이 지금은 끝없이 이어지는 정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태수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자녀에게 연락을 해 함께 살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혼자 계시면 더 외롭잖아요 라며 맞아주었고, 손주들도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방문을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주말에는 함께 외출도 하면서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에 바빠졌고, 손주들도 학업과 친구 모임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서 낮 동안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이 스며들었고,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잦은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혈압이 높으시니 소금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어요. 밤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모두 선의로 한 말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서운함과 위축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스며들자 자신이 과연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정답일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감각이 깊어졌고, 마침내 정태수 어르신은 몇 달의 고민 끝에 미안하지만 다시 혼자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 혼자 계시면 더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어르신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이 더 외로웠다. 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길은 없을까 고민한 끝에 떠올린 해답이 바로 간병 서비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혹시 간병인을 두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나도 간병인을 고용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간병인을 둔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꽤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었고 밥도 스스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이 예전만큼 힘이 없어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힘에 부치고 가끔 요리를 하다 칼을 떨어뜨리는 일까지 생기면서 집안일이 점점 큰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결국 어르신은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가사 도우미를 두는 방법도 있었지만 어르신은 부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4시간가량만 방문해 도와주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간병인을 만났을 때 솔직히 조금 어색했습니다. 50살을 훌쩍 넘긴 여성 간병인으로 오랜 기간 어르신들을 돌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에 어르신은 다른 사람이 집안일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편리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간병인이 와서 간단한 청소를 해주고 필요한 물품도 사다 주었으며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을 때보다 누군가와 같이 나누는 식사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추가 서비스에 따라 금액이 오를 수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한 달 비용이 연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앞으로 몇 해를 이 비용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아침을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었지만 간병인은 다른 집안일을 먼저 처리한 뒤 설거지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왜 내가 그들의 방식에 맞춰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간병인도 직업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적응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태수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간병 서비스도 나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요양시설로 가야 할까? 정태수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들이는 것도 결국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기에 혹시 요양시설이라면 조금은 나은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요양시설의 형태가 많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여유가 있다면 시설 생활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걱정되던 채 그런 점에서는 시설이 훨씬 안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요양시설은 자유가 제한되고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어르신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한 달간 시설에서 살아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소 첫날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낯선 공기와 생소한 냄새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을 떠나온 것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또래 어르신 몇몇과는 금세 친해졌고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불편한 감정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상보다 더 큰 자유의 제약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은 모두 같고 지각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었고 개인적인 식단 요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미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며 어르신은 이러한 규칙들이 의외로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생활이 정해진 틀 속에 갇힌 것 같아 쉽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보내는 삶이 내가 바라는 노년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개인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인실이 배정되었지만 함께 방을 쓰게 된 분과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아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분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
같은 공간을 나누다 보니 사소한 충돌이 자주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내 방식대로 생활했지만 이곳에서는 내 방 안에서도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타인의 결정에 따라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정태수 어르신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한 달간의 요양시설 생활을 마친 뒤 다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정해진 일과와 자유를 제약하는 규칙들은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만큼 건강한데 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고, 시설을 나온 직후에는 다시 혼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먹고 싶은 것을 직접 골라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소소한 자유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 또 다른 고민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았지만 서로에게 불편함만 남았고, 간병인을 들였을 땐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으며 요양시설은 내 삶에서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정 어르신은 우연히 옆집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린이집 데리러 가기로 했잖아. 나 갑자기 회의 생겼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데려오면 되잖아. 라는 말들이 복도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고, 맞벌이를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 부부가 자주 아이 데리러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 데리러 가면 어떨까? 마침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말씀 나누시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혹시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려오는 걸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부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정 어르신의 진심 어린 제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 저녁 한 끼만 챙겨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 어르신과 옆집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해가 질 무렵이면 아이를 데리러 나섰고, 그동안 부부는 마음 편히 야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옆집에 들러 따뜻한 집밥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작은 도움과 배려가 쌓이며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할아버지, 마트 가시나요? 저희가 가는 길인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다 드릴게요. 고맙네. 지난번 보니까 화장실 전등이 깜빡이던데 내가 새 걸로 바꿔놨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어르신은 점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어르신은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 정태수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을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길을 스스로 개척한 76살의 김기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허리를 짓누르는 통증은 더 심해졌고,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몸으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멀리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아들은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고, 대학에 다니는 손주는 시험이 없는 시기에 간혹 들러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불안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창밖으로 내리는 늦가을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만큼의 형편은 되지 않았고 간병인을 둘 만큼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한 집에 모여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방식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장면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고, 김 어르신의 눈빛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의 작은 PC방을 찾아갔습니다. 낯설고 낡은 자판을 더듬어가며 시니어 룸메이트 구함이라는 문장을 타이핑해 올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3명의 어르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은퇴한 영어 교사였던 박선희 어르신으로 부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깊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아직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정남수 어르신으로 연금만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함께 살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최영자 어르신으로 건강과 위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세 분과 여러 차례 만나 서로의 상황과 생활 방식을 이야기 나눈 끝에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포구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을 2,500만 원에 장기 임대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각자의 방을 쓰되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의 틀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작은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박선희 어르신은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남수 어르신과 김 어르신은 요리에 흥미가 많아 부엌을 자주 차지했지만, 최영자 어르신은 위생에 예민하여 조리 도구의 정리 방식이나 조리 후 청소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강점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고, 갈등은 점차 서로의 장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남수 어르신은 다양한 반찬과 국물 요리에 능숙하여 집밥의 풍미를 살렸고, 최영자 어르신은 김 어르신의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과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선희 어르신은 영어에 능숙하여 외국에서 나온 의학 정보를 번역해 함께 나누었고, 김 어르신은 평생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공동생활비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6달이 지나자 4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마당의 자투리 땅을 텃밭으로 바꾸어 직접 유기농 채소를 길렀고, 식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남는 채소는 인근 시장에 내다 팔아 소소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박 어르신은 실버 영어교실을, 정 어르신은 요리 강좌를, 최 어르신은 건강관리,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던 김 어르신의 딸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세요. 김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 혼자였다면 몰랐을 새로운 재미들을 많이 알게 되었단다. 김어르신의 선택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역 소식지를 통해 이들의 공동체 생활이 소개되었고, 그 기사를 읽고 용기를 얻은 또 다른 노인들이 비슷한 쉐어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몇 달 사이에 같은 방식의 공동주거가 같은 동네에 두 곳 더 생겨났습니다. 여전히 허리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김 어르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김기태 어르신에게 있어 노후란 결코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태수 어르신과 김기태 어르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후를 스스로 개척해냈습니다. 한 분은 고립된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 이웃과의 작은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또 다른 분은 뜻이 맞는 어르신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전통적인 노년의 모습, 즉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혹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 방식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고정관념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자녀와의 동거는 정서적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세대 간의 생활 습관 차이,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인 간병인 고용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식인 요양시설 생활은 기본적인 건강과 생활이 보장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해진 규칙 속에서 자유가 제약되고 개인적인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어 심리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모두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고 반드시 누구에게나 맞는 해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태수 어르신과 김기태 어르신은 그러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선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노년이란 더 이상 단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을 받기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오해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능력을 살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능성입니다. 단지 비용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웃고 배우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여러 명이 함께하면 새로운 해답이 보일 수 있고, 마음이 기댈 곳 하나만 있어도 삶 전체가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기존의 방식이 꼭 내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 내 삶에 맞는 리듬과 구조를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시설에 의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수많은 가능성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노년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해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 그 길 위에서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인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노후를 살아가야 할까? 정태수 어르신과 김기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비로소 나답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단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따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되 이웃과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선택지만을 보고 그 안에서만 고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노후란 누군가가 정해준 틀에 따라 그저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그려나가는 창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에 어울리는 방식을 준비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정태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작은 도움 하나가 맞벌이 부부에게는 얼마나 큰 안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따뜻한 감사의 저녁 식사가 노인에게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삶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김기태 어르신의 사례에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지역사회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경험과 능력을 쌓아왔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분, 재무나 회계를 경험한 분, 동네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분, 공연이나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재능이자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옆집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동네 마을회관에서의 인연,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 이 모든 연결이 쌓이면 장차 의지하고 기대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노후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나도 누군가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차원을 넘어 실제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후는 고정된 선택지를 고르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시간표와 설계도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인생의 또 다른 무대입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67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고, 김기태 어르신은 76에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 당신이 품은 지혜, 당신 곁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재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세 가지 방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손, 내밀기 같은 세대와의 공동체 만들기,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의 활동,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육의 선택지까지도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삶을 설계하고 이끌어간다는 자각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둔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닦아가는 길 위에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그려나가는 것.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고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이 깃든 노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